꼬마야, 아저씨랑 둘이서 토끼 보러 갈래? 아저씨가 아는 곳에 하얀 토끼가 있는데 정말 예쁘단다.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땐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친구 집에 놀러 갔겠지. 학원 갔다가 어디 들리나 보지. 다들 그렇게 넘겼죠. 그때 단 한 명만이 진실을 쫓습니다. 바로 옆집 누나. 전직 707 특임대. 이 조용한 동네 알고 보면 지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직 특임대 여군이 사라진 꼬마를 구하러 나서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손주도 학교 다니시나요? 오늘 이 장면 절대 남일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옆집 누나가 되어야 하니까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앞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거지였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단지 전체를 채우고 할머니들은 평상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아파트 반장인 최미화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구마를 삶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그녀는 단지 내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정보통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사를 왔는지,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심지어 택배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윤자 씨는 정말 조용하시네요. 30대 중반인데 남자친구 소식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화는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윤자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윤자는 이 단지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사는 정중하게 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고 주말에도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윤자는 오늘도 창문 너머로 단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고 싶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8살 지우는 종종 복도에서 윤자와 마주치면 밝게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이모,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순진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이 단지에서 가장 밝고 활발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저녁에는 엄마와 함께 단지 안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우는 어른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윤자에게는 유난히 관심을 보였는데 아마도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단지 한쪽에서는 정기섭이라는 노인이 매일 폐지를 주우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낡은 옷을 입고 손수레를 끌며 쓰레기통을 뒤지곤 했죠. 주민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고 때로는 폐지를 따로 모아두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정기섭은 항상 고마워하며 웃음을 보였고 아이들을 만나면 특히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얘들아, 토끼 보러 갈래? 아저씨가 아는 곳에 하얀 토끼가 있는데 정말 예쁘단다. 정기섭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또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보이며 이거 먹을래? 정말 맛있는 사탕인데라고 말하기도 했죠.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당부를 받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정기섭은 이미 단지의 일부가 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윤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과거의 일들은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오윤자는 707특임대에서 5년간 복무하며 국가기밀작전의 핵심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침투와 인질 구출이었으며 특히 근접 전투와 은밀 작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전은 2021년 해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인질 3명을 구출한 화이트 레이븐 작전이었습니다. 윤자는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해 72시간 만에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이 작전으로 그녀는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지만 기밀 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대 내에서 윤자는 고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5년간 참여한 27번의 작전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민간인 피해도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 2명을 잃은 후 윤자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완벽했던 작전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자가 전역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윤자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는 삶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단지는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각 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부름에 집으로 돌아갔죠. 윤자도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우였는지 아니면 곧 닥칠 위험의 전조였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도 5시가 되어도 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 엄마는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평소 지우는 늦어도 5시 반이면 집에 돌아왔거든요. 지우야, 어디 있니? 엄마는 단지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편의점, 심지어 다른 동 건물까지 살펴보았지만 지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지우는 학교에서 먼저 갔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평소 함께 다니던 친구들도 오늘은 지우와 함께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지우 엄마는 본격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지 내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지우는 없었고 휴대폰으로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긴 했지만 평소에도 잘 받지 않는 편이었기에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화 언니, 지우 못 보셨어요? 지우 엄마는 반장인 최미화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화는 평소 단지 내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지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화도 오늘은 지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화는 지우 엄마를 달래려고 했지만 엄마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혹시 학원에 갔나요? 친구 집에 갔을 수도 있고요. 같은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지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윤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 엄마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지우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윤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의 경험이 떠올랐고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윤자의 질문에 지우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루도 안 되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시는데. 윤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자는 혼자 단지 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달리 그녀는 체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우가 평소 다니던 동선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이터 근처, 편의점 앞, 주차장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죠. 그러던 중 쓰레기장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의 일부가 찢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름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윤자는 즉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땅에 끌린 듯한 자국과 함께 아이의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우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자는 단지 내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죄송한데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이가 실종되었거든요. 윤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지만 지우 엄마와 함께 와서 간곡히 부탁한 끝에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경 지우가 정기섭과 함께 단지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기섭은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우는 별다른 저항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자의 예리한 눈에는 지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아저씨를 아시나요? 윤자는 지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분은 정기섭 할아버지예요. 늘 폐지 주우시는 분이에요. 지우가 평소에 인사도 잘 드리고 했는데 지우 엄마는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납치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윤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단지 내 아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죠. 윤자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를 찾을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경찰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자는 스스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일찍 일어나 정기섭의 집이 있는 동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지우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과거 707특임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정기섭이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윤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나오던 정기섭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며칠치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신문도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운 것처럼 보였죠. 정기섭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윤자는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엇갈렸습니다. 어제 짐을 싸는 것 같더라.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간다고 했나?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추측들만 난무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실종된 바로 그날 정기섭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적이었습니다. 더욱이 평소 정기섭은 이 동네를 떠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이주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정기섭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윤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부터인 것 같아요. 평소 아침마다 쓰레기통 뒤지시는 분인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직원의 대답을 듣고 윤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기섭은 지우를 납치한 후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자는 정기섭의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는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익혔던 침투 기술이 지금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후 2시경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에 있지 않을 시간을 노려 윤자는 정기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예상대로 잠겨 있었지만 화장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층이었기 때문에 침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기섭의 집 안은 예상보다 더 어수선했습니다. 거실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단지 내 아이들의 사진이 몰래 찍힌 것처럼 보였고 특히 지우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모습,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심지어 집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까지 다양했습니다. 윤자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섭은 오랫동안 지우를 비롯한 단지 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자는 더 깊숙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아이들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신발들, 머리끈, 장난감, 필통 등 명백히 아이들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자의 눈에 띈 것은 지우가 평소 즐겨 쓰던 파란색 모자였습니다. 지우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자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 집 주소, 등하교 시간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범죄자의 일기장 같았습니다. 윤자는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벽면에 색연필로 적힌 글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착한 아이, 울면 안 돼,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해 같은 문구들이 아이들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기섭이 아이들을 협박하며 쓰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윤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하자 더욱 기막힌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중 상당수가 상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둬두고 먹일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밧줄, 테이프, 심지어 수면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윤자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혹시 지우에 대한 단서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기섭이 지우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뒤편에서 윤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바닥에 숨겨진 작은 상자 안에는 다른 아이들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몇 년 전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자는 정기섭이 지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였습니다. 손글씨로 창고 마이너스 조용한 곳 마이너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단지 외곽 지역의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자는 이것이 정기섭이 지우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단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자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자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방 한쪽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박스를 꺼내는 순간 윤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장비들을 다시 만진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전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박스를 열자 707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폭수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707특임대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전기, 야간 투시경, 추적용 장비들이 여전히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윤자는 각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며 과거의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몇 년간 숨겨두었던 킬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선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이모가 꼭 찾아줄게. 윤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섭이 남긴 지도를 바탕으로 단지 외곽의 폐창고들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윤자는 정기섭의 메모에 그려진 간단한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외곽 방향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분명히 현재 지우가 갇혀 있는 장소일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해질 상황에서 윤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지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폐쇄된 물류창고였습니다. 직접 가보니 낡은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최근 사람이 다녀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동쪽의 대형 폐창고였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더 컸고 입구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어 침입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윤자는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창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었고 벽면은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창고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던 윤자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 곳곳에 아이들의 손글씨로 쓰여진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진우 왔다감, 나 여기 갇힘, 엄마 보고 싶어, 무서워 같은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크레파스나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자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기섭의 첫 번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윤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낡은 책가방, 색깔이 바랜 연필통, 그리고 여러 개의 리본들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윤자는 그 중에서 파란색 리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우가 며칠 전까지 가방에 묶고 다니던 바로 그 리본이었습니다. 또한 책가방 안에서 필통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지우라고 적힌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여기 있었구나. 윤자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윤자는 창고 내부를 더 꼼꼼히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쪽 벽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선이 인위적으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시 기능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더 살펴보니 CCTV는 원래 이 창고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정기섭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감시하고 관찰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 최근에 작동을 중단시킨 것 같았습니다. 윤자는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죄 루틴이다. 반복된 짓이야. 윤자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기섭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짓을 반복해온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바닥에서는 발자국과 함께 끌린 듯한 자국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자국들은 창고 뒤편 출구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차량의 바퀴 자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자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기섭의 범죄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지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창고를 나온 윤자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년 전 전역할 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던 그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중철 선배, 저 윤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 납치 사건에 휘말렸는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중철은 윤자가 2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임을 직감했습니다. 과거 707특임대에서 함께 활동할 때 윤자가 얼마나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봐. 민중철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8살 아이가 납치되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추적해서 범인의 정체와 범행 장소들을 찾았는데 연쇄 범죄자입니다. 혼자서는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범인을 제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위치 보내. 지금 간다.
민중철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분 후 민중철이 윤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날렵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만으로도 그가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민중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기섭, 76세. 민중철은 정기섭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식, 완전히 계획적이네. 연쇄범의 전형적인 패턴이야. 윤자는 방금 전 폐창고에서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벽에 적힌 낙서들, 버려진 물건들, 그리고 CCTV까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었어요. 민중철은 윤자가 찍어온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섭의 집에서 발견한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봐. 어제 날짜네. 김밥, 우유, 과자. 아이 먹을 음식들이야. 윤자도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삼성 편의점.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네요. 이 편의점 주변을 확인해 봐야겠어. 민중철은 즉시 스마트폰으로 해당 편의점의 정확한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놈이 아이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지도를 보며 편의점 반경 2km 내의 모든 건물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쇄된 공장, 사용하지 않는 창고, 빈 건물들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지역 특성상 방치된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임시 농막이 있네. 민중철이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편의점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외진 곳이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야. 윤자는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접근 경로는 어떻게 되죠? 차로는 중간까지만 갈 수 있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해. 하지만 그만큼 은밀하다는 뜻이기도 하지. 민중철은 농막 주변의 지형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민중철은 자신의 차에서 작전용 장비들을 가져왔습니다. 망원경, 무전기, 야간 투시경, 그리고 비상시를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윤자도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일단 편의점부터 가자. 사장이랑 얘기해서 어제 정기섭이 정말 왔는지 확인하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보는 거야. 민중철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삼성 편의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사장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어제 저녁 정기섭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맞아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어제는 평소보다 많이 사가셨어요. 김밥 3개, 우유 2개, 과자도 여러 개. 누구 주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걸 보셨나요? 민중철이 물었습니다. 저쪽 산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평소엔 버스 타시는데 어제는 걸어가시길래 좀 이상했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두 사람은 사장이 가리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길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정말로 외진 곳에 작은 농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었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1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기다. 민중철이 망원경으로 농막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나오고 있어. 누군가 있다는 뜻이야. 윤자도 야간 투시경으로 농막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보이네요. 하지만 움직임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작전을 세우자. 무작정 들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민중철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농막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정찰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정도 관찰한 결과 정기섭이 농막 안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막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포착했습니다. 확실해. 지우가 저기 있어. 윤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정기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는 더 조용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란다. 정기섭은 농막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단지에서 보여주던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윤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민중철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을 세워야 해. 하지만 정면 승부는 위험해.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접근해서 놈의 주의를 끈다. 하지만 경찰이라고 하면 바로 도망갈 거야. 민중철이 작전 가방에서 낡은 등산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연기 좀 해야겠어. 연기요? 민중철은 옷을 갈아입으며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길 잃은 할아버지로 변신하는 거야. 이 나이에 산에서 길 잃었다고 하면 누구나 동정할 거 아니야? 윤자는 민중철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당황했습니다. 선배, 진짜 할아버지 같은데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굴러먹은 게 허질이 아니지. 민중철이 목소리까지 떨리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윤자는 농막 뒤편으로 가서 대기해. 내가 놈을 밖으로 유인하면 그때 지우를 구출하는 거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중철은 등산 스틱을 짚고 비틀비틀 농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연기는 정말로 길을 잃고 헤매는 70대 노인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민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농막에서 정기섭이 나왔습니다. 누구야? 여긴 왜 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혹시 마을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민중철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정기섭은 경계심을 늦추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곳까지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게 화장실 급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네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걱정하겠어. 민중철이 진짜 할아버지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기섭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30분 정도 걸을 거예요. 30분이나? 아이고, 다리도 아픈데. 민중철이 농막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 될까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정기섭은 어쩔 수 없이 농막 안으로 들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자가 농막 뒤편 창문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농막 안에서 지우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윤자가 나타나자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윤자는 재빨리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민중철의 연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갑다고 하던데 어르신은 참 친절하시네요. 민중철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혼자 사세요? 민중철이 은근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정기섭이 순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아, 그냥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사시는 게 대단해서요. 저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민중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농막 안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윤자가 지우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정기섭이 깜짝 놀라며 농막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 소리? 소리요? 저는 못 들었는데. 민중철이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아, 혹시 고양이 아닌가요? 산에 고양이 많잖아요. 정기섭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농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중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요. 민중철이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정기섭은 어쩔 수 없이 민중철을 부축했습니다. 아이 참 귀찮게 시리. 근데 괜찮으세요? 혈압약을 안 먹어서. 아이고. 민중철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윤자는 지우를 업고 농막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무전기로 민중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출 완료. 민중철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정기섭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연기 그만하고. 정기섭, 넌 체포됐다. 정기섭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민중철, 난 707특임대 출신이다. 그리고 내가 납치한 지우는 이미 우리가 구출했어. 민중철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때 정기섭이 농막 쪽을 뒤돌아보며 윤자를 발견했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여기까지? 정기섭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윤자에게 휘둘렀습니다. 윤자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지우를 보호했습니다. 항복해. 더 이상 저항하면 다칠 수 있어. 707특임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윤자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정기섭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윤자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기섭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애는 내 거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그는 지우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자가 정기섭의 팔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정기섭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기섭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엔 민중철의 제압술에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중철은 즉시 정기섭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기섭, 아동 유괴 및 감금 혐의로 널 경찰에 넘길 거다. 민중철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리고 이 자식 조사받을 때 과거 사건들도 다 나올 거야. 윤자는 지우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어. 지우는 윤자의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무서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계속 무서운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그 할아버지가 구해줬어. 윤자가 민중철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민중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중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얘도 나를 진짜 할아버지로 보는구나. 정기섭은 바닥에 쓰러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속았다. 완전히 속았어. 너 같은 자식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민중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중철의 황당한 연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우야. 집에 가자. 윤자가 지우의 손을 잡고 농막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정기섭은 민중철이 단단히 묶어놓은 상태였고 곧
경찰이 와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지우가 불안한 듯 물어보았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윤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농막 앞마당을 걸었습니다. 민중철도 뒤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을로 내려가자.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우 엄마에게 연락해야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을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편의점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친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아,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편의점 사장이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윤자는 재빨리 지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정기섭은 감옥에서 만난 절친한 동료지.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와서 다 망쳐놨잖아. 민중철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윤자 아이를 데리고 뒤로 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영웅인 척했어. 사장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덕분에 금방 끝날 일이 다 꼬여버렸잖아. 윤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편의점에선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기섭의 동료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장의 야구 방망이가 민중철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중철은 707특임대 출신답게 재빨리 몸을 피하며 사장의 손목을 틀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사장이 분노하며 칼을 꺼내 찔러왔습니다. 민중철은 은퇴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운 민첩성을 보였습니다. 칼을 피하며 사장의 옆구리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사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윤자, 지금이야. 민중철이 외쳤습니다. 윤자는 지우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 즉시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감옥에서 단련된 듯한 근육과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너희 같은 참견쟁이들이 제일 역겨워. 사장이 윤자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윤자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한 후 707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장의 다리를 붙잡고 비틀어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민중철이 즉시 달려들어 목을 조였습니다. 항복해. 더 이상 저항하지 마. 하지만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민중철의 팔을 찔렀습니다. 민중철이 아픈 소리를 내며 손을 놓았습니다. 선배. 윤자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괜찮아. 계속해. 민중철이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장은 완전히 광기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해? 남의 일인데 왜 끼어들어? 윤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게 남의 일이야? 윤자는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빠른 연타로 사장의 급소를 노렸고 발차기로 무릎을 꺾었습니다. 사장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중철도 상처를 무릅쓰고 사장의 뒤에서 팔을 조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사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갈 것이지 애 하나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너네한테 큰 일이 생겨? 왜 상관이야? 그리고 너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일반인 맞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거의 죽여놓을 수 있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707특임대의 정신이다. 한번 707은 영원한 707이지. 윤자가
단호하게 말하며 사장의 팔을 비틀어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사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농막 안에서 정기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철수, 어떻게 된 거야? 윤자와 민중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지우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윤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지우야. 윤자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중철은 팔의 상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네. 선배, 상처가 깊어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예전에도 많이 당했어. 민중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이 두 자식 어떻게 처리하지? 경찰에 신고하고 과거 사건들까지 다 조사받게 해야죠. 윤자가 답했습니다. 지우는 윤자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모가 진짜 강해요. 이모가 사실 군인이었거든. 지우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이모 일이야. 윤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기섭과 편의점 사장, 2명의 범죄자가 모두 잡혔고 지우는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윤자와 민중철의 707특임대 시절 실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엄마 품에 안긴 모습을 보며 윤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긴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정기섭과 편의점 사장 철수는 과거 3건의 아동 실종 사건과 연계되어 중형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나 오랫동안 이런 범죄를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자 씨, 정말 고마워요. 지우가 없었다면 저는... 지우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간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감에 시달렸던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요. 윤자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단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자의 정체가 알려지자 주민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상한 여자, 왜 혼자 사는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 영웅, 정말 대단한 분이라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반장 미화는 윤자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자 씨,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기섭 같은 놈한테 속고 윤자 씨를 의심하고 정말 죄송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위험한 곳인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미화 씨.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모든 분들이 더 조심하게 될 거잖아요. 윤자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윤자를 향한 존경심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은 윤자를 보면 진짜 영웅 이모라고 부르며 달려왔고, 어른들은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에서도 윤자의 이야기가 퍼져나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윤자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707특임대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과거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자는 단지 내 작은 공터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자,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큰 소리로 소리쳐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빨리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거야.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윤자는 아이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방어 동작도 가르쳐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우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심리 치료도 병행하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도 이모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지우가 윤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센 사람이야. 윤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처럼 착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강한 거예요. 민중철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단지에 놀러 왔습니다. 팔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윤자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중철을 연기 잘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윤자, 이제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네. 민중철이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이죠. 윤자가 답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국가를 지켰다면 이제는 이웃을 지키는 거예요. 스케일은 작아졌지만 더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민중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눈 뜨고 있어야죠.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안전한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정기섭 같은 악마가 숨어 있지 않은 정말로 안전한 동네가 된 것입니다. 주민들도 서로를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윤자에게 지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진짜 히어로예요. 윤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우야, 이모는 그냥 옆집 이모야. 다만 지우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이모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옆집에 살 거죠? 지우가 불안한 듯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여기가 진짜 이모 집이야. 윤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자는 창문 너머로 단지를 내려다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2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과거를 숨기고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이 진짜 집이 되었고 이웃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윤자는 벽에 걸린 707특임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우를 구할 수 있었고 이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쓸모없는 경험이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단지에는 두 번째 정기섭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자가 있는 한, 그리고 이제 깨어난 주민들이 있는 한 말이죠. 좋은 아침이에요, 윤자 씨. 주민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윤자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구역의 미친 상황은 끝났지만 옆집 누나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조용하면서도 든든한 그런 이야기가 말입니다. 윤자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것입니다.